검은 상복을 입은 30대 중반의 사내가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유언장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찾는다면 그것이 너의 것이다. 사내의 이름은 김문수.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외아들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텅 비어 있어. 금고가 완전히 비었다고. 문수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막대한 재산, 금은보화, 땅 문서, 상점 증서,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문수는 미친 듯이 집 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재산은 없었습니다. 제발 한 푼만요. 배가 고픕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로부터 정확히 1년 후 거짓골이 된 문수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나 낡은 상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계획하셨네. 대체 아버지는 왜 재산을 숨긴 걸까요? 그리고 1년 후 나타난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량 아들이 재산을 찾아가는 과정, 그 끝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양 남산 아래 3대째 거상을 이어온 김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포목점 5곳, 객주 3곳을 거느린 부잣집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른 오전 11시, 35살 김문수는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어질러진 술병과 화투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인 복동이가 조심스럽게 아침 진지를 가져왔습니다. 문수는 귀찮다는 듯 밥상을 받고 세수도 대충 한 채 비단 두루마기를 걸쳤습니다. 오늘도 남대문 근처 기방 취선로로 향했습니다. 문수가 도착하자 친구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하, 판이 제대로 터졌구나. 대박이다 문수 형님. 더 크게 가자. 그래. 오늘 밤은 우리 거다. 주머니에서 은자 20냥을 꺼내 탁자에 던졌습니다. 그날 밤 화투판에서 은자 50냥을 잃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김진사가 책상 앞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책상 위 장부를 가리키며 이번 달 문수가 쓴 돈이 은자 230냥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안 하인 10명의 1년치 녹봉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문수는 형식적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또 시작이구나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아, 이 봉투를 바꿔라. 네, 아버지. 안에 든 것은 네가 잘 간직해야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김진사는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봉투에 넣어 문수에게 건넸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 열어보라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문수는 봉투를 받아들고 방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어차피 재산은 자신이 물려받을 텐데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홀로 서재에서 장부들을 보며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종로 포목점이 문을 닫았고 일주일 후에는 남대문 객주도 사라졌습니다. 문수는 불안해졌지만 아버지에게 직접 묻지 못했습니다. 어느 가을밤 문수가 기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복동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쓰러지셔서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급히 집으로 달려가니 아버지가 바닥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원은 중풍이며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진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가치 있는 것 찾아라. 100일 후에
모든 것이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무제가 끝나고 문수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문수에게라고 쓰인 봉투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너의 것이다. 문득 석 달 전 아버지가 건넨 봉투가 생각나 서랍을 뒤졌습니다. 똑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100일 후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문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급히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전히 금은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종로 포목점 8년 전 정리 완료, 남대문 객주 6년 전 매각 완료. 모든 재산이 몇 년 전부터 하나씩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진사나리께서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재산을 정리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고에는 재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수는 매일 아침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10일, 20일, 30일. 다행히 금은 보화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80일째부터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방심했습니다. 그리고 100일째 되는 날 아침 평소처럼 금고를 열었습니다. 순간 문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금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이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이라고 복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심부름 왔다는 사내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100일 전에 어떤 어르신께서 오늘 이 편지를 전하라고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문수야, 놀랐느냐? 지금쯤 내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1년 동안 스스로 살아보거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문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재산이 사라지자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생활비였습니다. 일주일 후 하인들이 녹봉을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문수는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지만 결국 하인 셋이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석 달 후 큰 기와집에는 문수와 복동이 단둘만 남았습니다. 문수는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은자 100냥만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모두 형편이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평소 형님하며 따르던 친구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생들은 문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문수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복동이가 자기 몫의 밥을 건넸고 문수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눈물이 섞인 밥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난방할 땔감이 없었습니다. 문수는 이불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아버지?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문수의 인생을 바꿀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동이가 쌀 한 줌을 구해와 묽은 죽을 쑤었습니다. 문수는 이대로 있으면 굶어 죽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나갔지만 사람들은 슬금슬금 피했습니다. 김진사 댁 아들이다. 돈 빌려달라고 할 거다. 라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문수는 시장 한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지가 다가와 품에서 식혜 한 그릇을 꺼내 건넸습니다. 거지는 자신도 한때는 부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지금 자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문수는 멍하니 거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거? 돈? 명예? 거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고는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문수는 식혜를 마셨습니다. 평생 이렇게 맛있는 식혜를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덩치 큰 사내가 짐꾼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품삯 은전 하나, 새벽 4시 출근. 문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내는 손에 굳은 살 하나 없는 양반이 무슨 짐을 나르겠냐며 비웃었습니다. 문수는 허리를 굽혀 절했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다. 내일 새벽 4시에 나와라 하지만 문수는 몰랐습니다. 그 거지의 정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내가 누군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새벽 4시 문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쌀가마 20개를 나르라고 했습니다. 한 가마에 40근. 문수는 쌀가마를 들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어깨에 걸쳤습니다. 비틀거렸지만 겨우 일어섰습니다. 10보도 가기 전에 다리가 휘청거렸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10번째 쌀가마를 나르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내가 물을 건네며 쉬지 말고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겨우 20번째 쌀가마를 나르고 문수는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내가 은전 하나를 건넸습니다. 수고했다며 내일도 나올 거냐고 물었습니다. 문수는 떨리는 손으로 은전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작은 은전 하나가 이렇게 무겁고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복동이가 놀라며 물을 떠왔습니다.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손은 물집투성이었습니다. 문수는 은전을 보여주며 이걸로 쌀을 사자고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를 먹으며 문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밥 한 끼가 소중한 줄, 돈 한 푼이 귀한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다른 짐꾼들만큼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자네 생각보다 끈기가 있군. 문수는 허리를 굽혀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문수는 시장에서 알아주는 성실한 짐꾼이 되었습니다. 박 사장이라 불리는 사내가 제안했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좌판을 차려보는 게 어떻겠냐고. 번 돈의 반은 문수가 가지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문수는 무와 배추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수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무게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직하다는 소문이 퍼졌고 손님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달 후 은자 20냥을 모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번 돈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난한 아낙네가 물을 사러 왔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묵국을 끓여주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문수는 예전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간절함, 절박함, 물을 건네며 그냥 가져가시라고 말했습니다. 아낙네는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했습니다. 은인입니다. 고맙습니다. 문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뭔가 더 소중한 것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 사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땅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맡겼다고 했습니다. 1년 동안 성실히 일하고 남을 도울 줄 알게 되거든 이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오늘이 아버지 돌아가신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땅 문서는 남대문 근처 대지 100평이었습니다. 문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구나. 바로 그때 복동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큰 상자와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문수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1년을 버텼을 것이다. 이 상자 안에 재산의 일부가 들어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야, 이 돈으로 100명의 사람을 도와라. 상자를 열자 금은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문수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빚에 시달리는 농부에게 은자 50냥을 건넸습니다. 갚지 않아도 됩니다.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은인입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모시는 상인, 일자리를 잃은 사람, 집이 무너진 사람. 매일 5명씩 사람들을 도왔고 20날 만에 100명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상자 속 돈은 거의 바닥났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도운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장사를 시작해본 돈 중 은자 10냥을 가져왔습니다. 나으리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꼭 받아주십시오. 한 달이 지나자 문수에게 돌아온 돈이 원래 준 돈보다 많아졌습니다. 복동이가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나눔의 법칙입니다. 베풀면 배로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구나. 그날 밤 1년 전 시장에서 만났던 거지가 깨끗한 옷을 입고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김진사 나리의 친구라며 문수의 변화를 지켜보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지 행세를 하며 문수를 관찰했다고 했습니다. 문수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박 사장도?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아버지께서 미리 부탁해 두신 분들이었습니다. 문수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구나.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산의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문수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책장 뒤 3번째 판자를 들어 올리라고 했습니다. 아래에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1년 전 텅 비어 있던 바로 그 금고였습니다. 금고를 열자 금은 보화와 모든 땅 문서, 상점 증서가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그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문수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찾은 것이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노동의 소중함, 돈의 가치, 나눔의 기쁨,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다. 이 금은 보화보다 더 큰 재산은 내가 도운 100명의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는 것이다. 진짜 부는 금고 속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다. 아버지는 내가 반드시 변할 것을 믿었다. 그리고 사랑한다. 문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문수는 남대문에 덕상회라는 큰 상회를 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외상으로 물건을 주었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1년에 4번 시장에서 큰 잔치를 열어 가난한 이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사람들은 문수를 존경했습니다. 돈을 벌되 사람을 잊지 않으신다. 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1년에 한 번 문수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노동의 소중함, 베푸는 기쁨,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부였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덕상의 앞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 물건을 사러 온 사람,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 문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바로 내 진짜 재산이구나. 금고에 든 금은 보화보다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마움이 더 값진 것이구나. 문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돕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지 10년. 문수는 더 이상 한량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상인이었고 존경받는 어른이었으며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아들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이제 집사가 되었고 그의 아들도 덕상회에서 일했습니다. 문수가 처음 도왔던 농부는 이제 작은 상점을 운영하며 자신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모시던 상인은 어머니가 완쾌한 후 큰 장사꾼이 되어 매년 덕상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수가 도운 100명의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나눔은 또 다른 나눔을 낳았고 선행은 선행을 퍼뜨렸습니다. 어느 겨울날 문수는 시장을 걷다가 한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고 어깨가 축 처진 젊은이였습니다. 문수는 그 젊은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젊은이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문수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한때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젊은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수는 덕상회를 가리켰습니다. 저곳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젊은이의 눈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문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텅 비어 있어. 금고가 완전히 비었다고. 문수는 모든 재산을 잃고 나서야 진짜 부를 발견했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금고 속 금은 보화가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땀 흘려번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에게 재산은 독이 됩니다. 하지만 노동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재산은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요. 베풀면 배로 돌아오고 나누면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